알료샤 고르쇼크,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항제 옮김. 알료시카는 막내 동생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고르쇼크라고 불렀다. 예전에 어머니가 부제의 부인에게 우유 단지를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걸 나르다가 넘어져서 그만 깨뜨렸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때렸고 아이들은 그를 고르쇼크라고 놀리기 시작했다. 알료시카 고르쇼크는 이렇게 그의 별명이 되었다. 알료시카는 키가 작고 마른 데다 귀가 늘어지고 귀가 날개처럼 삐죽 나와 있다. 코가 컸다. 아이들은 알료시카의 코는 작은 언덕 위의 숙회 같아 하고 놀려댔다. 마을에는 학교가 있었지만 알료샤는 읽고 쓰기를 배우지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형은 시내에 있는 상인의 집에서 살았고 알료시카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6살이 되자 말괄량이 누이와 함께 방목장에서 양과 암소를 지켰고 좀 더 커서는 낮이나 밤이나 말들을 지키기 시작했다. 12살 때부터는 밭을 갈았고 수레를 끌고 다녔다. 힘은 없었지만 요령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명랑했다. 아이들이 자기를 비웃을 때도 아무 말 않거나 웃거나 했다. 아버지가 꾸짖으면 잠자코 듣기만 했다. 꾸중이 그치면 이내 미소를 띠고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했다. 알료샤가 19살이 되었을 때 형이 징집되어 군대에 갔다. 아버지는 형 대신 알료샤를 상인의 집 머슴으로 보냈다. 알료샤는 형이 신던 낡은 장화, 아버지의 모자와 긴 코트를 물려받았고 시내로 보내졌다. 알료샤는 자신의 차림새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상인은 알료샤의 모습이 마뜩지 않았다. 세면을 제대로 대신할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상인은 알료샤를 훑어보고 나서 말했다. 자넨 코올리개를 데려왔구먼. 저런 코올리개를 어디다 쓰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마구를 채워 어디든 갔다 올 수도 있고 일도 아주 열심히 합죠. 겉보기엔 외가지로 엮어 만든 울타리처럼 시원찮지만 튼튼한 놈입지요. 그래, 그런 건 같군. 어디 두고 보세. 무엇보다 유순한 놈이죠. 샘이 날 만큼 일을 합니다. 자네랑 무슨 말을 하겠는가. 두고 가게. 이렇게 알료샤는 상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상인의 가족은 단촐했다. 그의 아내 노모, 보통 교육을 받고 결혼해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는 큰아들,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갔지만 퇴학당해 지금은 집에서 지내고 있는 박식한 다른 아들, 그리고 김나지움에 다니는 딸도 하나 있었다. 처음엔 모두가 알료샤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진짜 촌놈이었고 옷차림도 초라하고 예절도 몰랐으며 모든 사람들을 너라고 불렀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그런 그에게 익숙해졌다. 그는 형보다 일을 더 잘했다. 그는 정말로 유순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고 그는 모든 일을 즐겁고 재빠르게 해냈고 한 가지 일이 끝나면 쉬는 법 없이 또 다른 일을 했다. 집에서처럼 상인의 집에서도 알료샤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그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일이 그에게 부과되었다. 상인의 아내, 상인의 어머니, 상인의 딸과 아들, 집사, 식모 등 모두가 그를 여기저기로 심부름을 보냈고 이런저런 일을 시키곤 했다. 그가 듣는 말이라고는 예, 달려갔다 와. 혹은 알료샤, 이것 좀 치워. 뭐해 알료샤, 잊었어? 조심해 알료샤, 잊지 마. 하는 말뿐이었다. 그러면 그는 달려갔다 왔고 정리정돈을 했고 조심했고 잊지 않았고 모든 일을 해냈으며 언제나 웃음을 지었다. 형의 장화는 금방 너덜너덜해졌고 주인은 넝마 같은 장화를 신고 다닌다며 그를 호되게 꾸짖고는 시장에서 그에게 새 장화를 사주라고 일렀다. 알료샤는 새 장화를 보자 기뻤지만 두 다리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여서 저녁 무렵이면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닌 다리가 욱신거렸고 그는 자기 다리에게 화를 냈다. 알료샤는
자기 대신 아버지가 급료를 받으러 왔을 때 상인이 급료에서 장화값을 제한 것에 대해 아버지가 혹시라도 화를 낼까 두려웠다. 겨울에 알료샤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암소와 말에게 여물을 주고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페치카에 불을 지피고 주인들의 장화와 옷을 닦고 털었으며 사모바르를 깨끗이 닦아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면 집사가 물건을 끄집어 내기 위해 그를 부르거나 식모가 반죽을 하고 냄비를 씻으라고 지시하곤 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또 그를 시내로 보내곤 했는데 그는 서신을 전하거나 김나지움에 다니는 주인집 딸을 데리러 가거나 노파를 위해 올리브 기름을 사러 가곤 했다. 누군가는 이 망할 놈이 어디로 사라졌어? 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뭐하러 내가 직접 가니? 알료샤가 갔다 올 거야. 알료시카, 야, 알료시카! 하고 말했다. 그러면 알료샤가 달려왔다. 그는 걸어가면서 아침을 먹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때 식사를 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식모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고 욕을 해댔지만 그러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 따뜻한 점심과 저녁을 남겨두곤 했다. 축일이 다가올 무렵이나 축일에는 특히 일이 많았다. 그리고 알료샤는 축일을 특히 좋아했다. 축일에는 비록 적지만 팁을 받을 수 있었고 60 코페이카까지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것은 그의 돈이었다. 그는 그 돈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급료를 직접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와서 상인에게서 급료를 받아갔고 오히려 장화를 빨리 닳게 했다고 알료시카를 꾸짖기만 했다. 그는 이 팁을 2루블까지 모았을 때 식모의 조언대로 붉은 니트 재킷을 샀고 새 재킷을 입고서는 너무 기뻐서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알료샤는 말수가 적었고 말을 할 때는 항상 끊어서 짧게 했다. 누군가 무슨 일을 시키거나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언제나 망설임 없이 전부 할 수 있다 고 말했고 즉시 달라붙어 일을 했다. 그는 기도문을 전혀 몰랐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적이 있지만 잊어버렸고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두 손을 모아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다. 이렇게 알료샤는 1년 반을 살았다. 상인의 집에 온 지 1년 반이 지나 2년 가까이 될 무렵 그의 삶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는 관계 말고 아주 특별한 관계, 즉 장화를 닦아주고 장을 봐주고 마구를 챙겨주기 위해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필요한 관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인데 알료샤 자신이 바로 그 특별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였다. 그는 식모인 우스티냐를 통해 그런 관계를 깨닫게 되었다. 우스티냐는 고아였는데 젊었고 알료샤처럼 근면했다. 그녀는 알료샤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고 알료샤는 난생 처음으로 그가 해주는 일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가엾게 여겼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연민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자신이 스스로를 연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우스티냐가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겨 버터를 넣어 만든 죽을 단지에 남겨두었고 알료샤가 죽을 먹을 때면 소매를 걷어 올린 팔에 아래턱을 대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고 그녀가 웃으면 그도 웃었다. 이런 일은 알료샤에게 너무나 새롭고 이상해서 처음엔 두렵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이 예전처럼 일을 하는데 이런 감정이 방해가 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기뻤다. 우스티냐가 기워준 바지를 보고는 고개를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종종 일을 하거나 걸어 다니면서도 우스티냐를 떠올리며
아, 우스티냐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다. 우스티냐는 할 수 있는 한 그를 도왔고 그도 우스티냐를 도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기가 어떻게 고아가 되었고 숙모가 자기를 데려다 어떻게 시내에 넘겼는지, 상인들의 아들이 자기를 꿰어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상인의 아들을 제지했는지 등에 대해. 그녀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는 그녀의 말을 듣는 걸 좋아했다. 그는 농부가 시내로 와 일꾼이 되어 식모와 결혼하는 일이 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곧 결혼할 거냐고 물었다. 그는 그건 모르는 일이고 시골에서 색시를 얻고 싶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럼 어떤 여자를 고를 건데? 우스티냐가 물었다. 널 가지고 싶어. 나한테 올래? 응? 아, 고르쇼크, 고르쇼크. 어떻게 그런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녀는 들고 있던 수건으로 그의 등을 치면서 말했다. 못 갈 것도 없지. 마슬 레니차 축제 때 늙은 아버지가 돈을 받으러 시내로 왔다. 상인의 아내는 알렉세이가 우스티냐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탐탁지 않게 여겼다. 결혼하면 애를 뵐 텐데 애 딸린 여자를 어디에 쓰겠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상인은 알렉세이의 아버지에게 돈을 건넸다. 그런데 우리 애는 잘 살고 있습죠? 농부가 말했다. 유순한 놈이라고 말했습죠. 유순하긴 한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 식모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지. 난 결혼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진 않을 거요. 그런 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 바보 같은 놈, 멍청이 생각하는 거라곤. 아버지가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따위 생각일랑 버리라고 일러두겠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식탁에 앉아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알료샤는 뛰어다니면서 일을 마치고 숨을 헐떡거리며 돌아왔다. 난 내가 분별 있는 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한 것이 고작 그거냐?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요. 아무 생각을 안 했다니 결혼하려고 한다며 때가 되면 내게 맞는 색식감을 골라줄 텐데 말이다. 도시에 사는 행실 나쁜 여자는 안 돼. 아버지는 많은 얘기를 했다. 알료샤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얘기가 끝나자 알료샤가 웃음을 지었다. 그럼 그만둬야죠. 그래야지. 아버지가 떠나고 우스티냐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를 문 뒤에서 들었다. 우리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들었지? 아버지가 화나셨어.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알료샤는 혀를 찼다.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안 듣겠어. 결혼 생각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저녁에 상인의 아내가 그를 불러 덧문을 닫게 하면서 말했다. 그래, 아버지 말도 들었겠다. 어리석은 생각은 버렸겠지? 확실히 버렸어요. 알료샤가 말했다. 알료샤는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울고 있었다. 그때부터 알료샤는 우스티냐와 결혼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고 예전대로 살았다. 그 후 집사가 그를 시켜 지붕의 눈을 치우게 했다. 그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지붕의 눈을 전부 치운 뒤 홈통에 얼어붙어 있던 눈을 떼어 내다가 발이 미끄러져 그만 삽을 든 채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그는 눈 위가 아닌 함석을 씌운 출구 위로 떨어졌다. 우스티냐가 그에게 달려왔고 주인집 딸도 달려왔다. 알료샤 다쳤어? 또 다쳤어. 괜찮아. 그는 일어서고 싶었지만 일어설 수 없었고 그저 웃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일꾼들의 오두막집으로 옮겼다. 의사의 조수도 도착했다. 조수는 알료샤를 진찰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물었다. 온몸이 아프지만 괜찮아요. 주인이 알면 화를 내겠네요. 아버지한테 내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야 해요. 알료샤는 이틀 밤낮을 누워 있었고 사흘째 되는 날에 신부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죽으면 어쩌지?
우스티냐가 물었다. 죽는 게 어때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 알류샤는 여느 때처럼 빠르게 말했다. 날 불쌍히 여겨줘서 고마워, 우스투샤. 결혼을 허락받지 못한 것이 더 좋았어. 결혼했다면 좋을 게 없었을 거야. 지금은 모든 게 좋아. 그러고서 그는 두 손으로 성호를 그으며 온 마음을 다해 신부와 함께 기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기가 참 좋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으면 저 세상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별로 말이 없었다. 단지 마실 것을 청했고 계속 무언가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는 무언가에 깜짝 놀라더니 몸을 쭉 펴고는 숨을 거두었다.